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일정 부분 정리한 자료들은 줬고요. 이제 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공부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올려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험 시간에 뵙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일정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말고사 일정은 목요일 목요일 10시에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6월 19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시험 문제는 50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40문제는 객관식이고요. 10문제는 OX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읽어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준비 잘 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페이퍼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료에도 적어 놓았다시피 이제 이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보충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더 진행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헌법의 의미는 모든 인문학에서 의미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실질적 의미는 안에 있는 내용이고 형식적 의미는 겉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는 겉으로 봤을 때 이거 헌법이구나라는 문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실질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헌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내용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나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가장 큰 틀은 뭔가요? 첫 번째 국가고요. 두 번째 국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여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기본 원리와 통치 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헌법의 실질적 의미이고 그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문서화되어 있는 게 헌법의 형식적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성문헌법은 문자 그대로 문자로 되어 있는 그 헌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불문헌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문서 없이 간습과 판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불문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대표적인 성문헌법 국가이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불문헌법 국가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불문헌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헌법 국가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 부분, 재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정 부분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정은 뭔가요? 헌법을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헌법 제정, 그리고 개정은 뭔가요? 헌법을 이제 만들어져 있는 헌법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기존의 헌법 조항을 전부나 일부를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이게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대통령의 명면이나 뭐 국민 소환제로만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 투표로 이제 통해서만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국민 투표와 선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국민이라는 구성 요건 그리고 구성원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라는 일정한 영역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토죠. 물론 영공이나 영해도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이나 정당은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이제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헌법이나 정당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인데요. 통치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이제, 통치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권력을 분리해 두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구조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 이제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통치 구조는 세 가지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입법권이랑 행정권이랑 사법권이랑 한 사람에게 한 곳에 다 몰려 있다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분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승인 없이 외교나 국방 등 중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원제이며 국민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이 행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된 4대 원칙은 잘 알다시피 뭡니까? 보통 원칙 모든 국민에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보통선거 그리고 1인 1표입니다.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 선거해야 되는 뭡니까? 직접 선거 대표 자 선출을 직접 해야 된다. 직접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 투표의 비밀 보장과 관련된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원칙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여러분 다음으로 있는 게 국민주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뭡니까? 누구에게 있나요?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조문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문만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다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2조 1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의사에 따라 행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국민이 단순히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즉 선거나 이런 것들,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주권을 대신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셔서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즘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살펴볼래라고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국군의 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공부 다 끝났죠? 그리고 조약 체결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약 체결권. 조약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우리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는 게 조약 체결권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의 제안권, 헌법 이 부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에서 보면 5년이고요. 우리나라는 중임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선 때 중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임은 뭔가요? 한 번 더 하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임이 허용되게 되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원칙이 조금 이제 고인물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대통령의 중임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에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직접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보통 선거가 뭔지, 직접 선거가 뭔지, 평등 선거가 뭔지, 이제 비밀 선거가 뭔지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국회 권한입니다. 국회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법부로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요. 제정은 뭐죠? 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 예산안은 뭔가요? 나라의 돈을 계획하는 거예요. 어디는 얼마가 들고 어디는 얼마가 들고 이런 것들이죠. 예산안 심의권. 예산안을 어떻게 짤지를 결정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안 의결권. 헌법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투표해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굵직굵직한 일들은 전부 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 권한은 뭔가요? 권력의 한계를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은 입법부로서 법률의 제정권, 예산안 심의권, 헌법의 개정안의 의결권 등을 가지고 있고 법률안은 국회의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발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제도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정당제도는 뭔가요? 정정당당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을 정당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복수 정당제를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당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령하고 국가 정책을 이제 제시하고 국정에 이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참여시키기 위한 이제 어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권 보장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기능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헌법 10조에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비롯한 자유와 평등권, 사회권, 그리고 참정권, 그리고 청구권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꼭 명시되어 있고요. 국민은 이를 법적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인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인권 중에 나라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본권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 하위 법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부분 살펴볼 건데요. 기본권 제한이라는 건 뭔가요? 기본권 제한은 개인의 이제 아주 중요한 권리들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익이 맞물려 있어서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권리여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물류수송, 뭐 시장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면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 뭐 재산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분야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지는 게 자유권적 기본권인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걸로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권 기본권은 다음으로 이제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것들을 이제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달라는 거죠. 해야 되는 것들, 이제 뭐 일을 해라, 부작위는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달라는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청원권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거 있는데, 이제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위권, 청원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심판권은 뭡니까? 내가 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내 헌법을 침해당했다고 이제 그걸 판단해 달라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해달라고 이제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 걸 헌법소원 심판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권은 뭡니까? 이제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A 국가기관이랑 B 국가기관이 어떻게 해요? 서로 내 권한이 여기까지야, 내 권한이 여기까지야 싸울 때 어디까지가 네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네 권한인지 이제 판단해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해당 심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정정당당이 아니고 정치적 색깔이 같은 당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정당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 정당은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당 해상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탄핵 심판은 뭐냐면 권력 집단들, 위에 있는 집단들, 그 집단들을 이제 권력이라는 고리를 끊어내서 일반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들을 탄핵 심판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 이제 권력이라는 고리를 끊으려면 탄핵 심판이라는 것들을 해서 일반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형사 사건의 이제 대상이 되게끔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이제 대통령이 3명, 총 9명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관이 뭐 3명씩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률이 어떻습니까? 헌법에 적합한지,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의 여론이나 인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제 헌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형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제형법정주의예요. 제형법정주의는 뭡니까? 제와 형벌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형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좀 풀어본 거고요. 이 제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이제 그에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법률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유추해서 비슷한 경우에 끌어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인데요. 구성요건 해당성은 뭡니까?
형벌에는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먼저 법에 정해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제 법 조문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이 구성 요건,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에서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수 한번 해볼까요? 구성 요건 해당성, 법조문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책임성은 뒷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보니까 없어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제 위법성은 뭔가요? 이제 어, 그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게 사회상규,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뒤에 커다란 사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집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주거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임성의 여부와 판단, 네,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성,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제 형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형법은 범죄와 형법에 관한 규율하는 공법이고요.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법적 안전이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형이랑 금전형, 그러니까 즉 벌금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와 돈을 뺏는 거죠. 그래서 형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한 응징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이나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범죄자의 교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응징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교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자가 이제 그 징역을 살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어, 다시 돌아와서 사회 복귀했을 때 그 사람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제대로 된 사회 일꾼으로 살아야지 우리도 안정된 환경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숙한 시민의 이제 그 눈높이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의범과 미수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의범과 가실범에
가실범 그리고 위수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에서 이제 고의범뿐만 아니라 이제 가실범도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범죄의 결과를 인식하고 일부러 한 경우를 말하고요. 가실범은 주의를 게으리 하여 이제 범죄의 결과를 이제 발생시킨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가실범 같은 경우에는 가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실범 처벌을 하고요. 또한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고 이제 완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범, 가실범, 미수범 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형벌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사형, 자유형, 그리고 벌금형, 자격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얘기하고요. 자유형은 구금해서 이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금형 같은 경우엔 징역형이나 이제 금고형이 있어요. 징역은 이제 일도 하면서 갇혀 있는 걸 얘기하죠. 금고는 일을 하지 않고 갇혀만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형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형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격형은 특정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형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개인적 법익이랑 국가적 법익과 관련해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이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 그리고 명예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살인이나 상해나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이 침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의 목숨, 그리고 A의 몸, 그리고 A의 재산, 그리고 A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들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에 이제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의 법익은 이제 국가의 존엄이나 안전, 권위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내란죄나 반역죄 그리고 공무원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의 기능이나 질서를 보호하는 것으로 사기나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공무, 집행방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나 다음으로 반역죄와 내란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역죄는 이제 간첩행위 같은 경우 반역죄고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이제 국가 자체 내부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전쟁과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뇌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국가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전시와 같은 상황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법익을 이제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도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공범이란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둘 이상의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을 말하고요. 주로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은 함께 범행을 실행하고요, 계획하고요, 실행한 경우에 공동정범이라고 하고요. 이제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범이라는 것은 이제 범행 행위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도구를 제공하거나 도주를 도운 사람들이 이제 종범에 해당될 수 있고요. 간접정범은요,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범죄를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을 통제해서 실행하게끔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다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10번째 선고유예와 이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나옵니다. 제가 저거 할 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소유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가 기소를 미루는 게 기소유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판사가 선고를 미루는 게 선고유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판사가 집행을 미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집행유예라 그랬어요. 아주 쉬워요. 그죠? 요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두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잊어먹지 말고 하나하나 떠올리셔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과 시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형의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제도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나 법의 실효성 저하의 방지 그리고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서 이제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있는 게 가석방 제도인데요. 그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 형기를 복역한 후에 이제 뉘우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형의 일부를 남기고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하게끔 해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형의 시효 제도나 이제 가석방 제도는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므로 이제 그 보호관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가석방이 시도될 수 있으니까 그 가석방 됐을 때 이제 조건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국민민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성실의 원칙, 그리고 사적자치의 원칙, 공정성, 정의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 자유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신성실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리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 행위, 법률 효과, 실효성 확보의 원칙 이런 것들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리의 주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걸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의 주체는 누구야? 자연인 법인입니다. 그죠? 자연인 법인. 자연인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뭡니까? 출생신고를 하고 이제 사망해서 사망신고를 하는 기간 동안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권리의 주체는 그리고 권리의 주체 중에 자연인은 그렇게 해서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한다고 했고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건을 맞추어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게 이제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등기를 하고 이제 설립 등기를 하고 청산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인은 이제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행위 능력, 자연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법인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주 기억이 쏙쏙 나실 겁니다. 예, 기억나실 거라 믿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권리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권리 객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매매에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권리의 주체고 아파트는 뭡니까? 권리의 객체예요. 물건.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권리의 객체예요. 그래서 채권법에서는 뭐예요? 물건이, 채권법이든 물건법이든 상관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물건일 수도 있고, 뭡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죠? 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면 뭡니까? 물건이고, 그게 등록이 안 되고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면 뭡니까? 채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관계가 뭐죠? 신분 관계이면 가족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동산 부동산 중에 소유권이면 객체는 물건이고요. 채권의 객체면 채권의 급부는 뭡니까? 서비스, 해야 되는 거, 돈,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이나 행위나 금전이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대상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민법상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 계약 체결의 여부의 자유, 그리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리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강행벽부를 위반하는 이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행벽부라는 건 뭐냐면 이 원칙은 꼭 따라야 돼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안 되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거래, 성인 중에서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강행법규로 이제 막고 있는 제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돼. 그런 것들과의 거래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막고 있죠. 그런 경우 같은 게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법률행위와 법률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법률행위는 뭡니까? 법률행위는 이제 법률의 객체 주체가 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법률의 객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매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이나 청약이나 승낙이나 취소나 해제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유의해야 돼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제 권리의 주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적당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행위 무능력자가 한 행위, 즉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취소사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취소사유, 무효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법률 효과는 뭡니까?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라고 그랬어요. 민법에서 물건행위와 물건적 법률행위는 권리의 이전이고요. 채권적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권리와 의무의 소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정리 영상은 다 완성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미리 보내드린 이제 그 정리 자료로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이거 들으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를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화요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